저는 이제 이번에 방화 범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법률에서 보통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아요, 형법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실수로 불을 저질러도 처벌하는 것이 방화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제 방화 범죄입니다. 또 지금이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죠. 네. 그리고 계절상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뭐 이 건조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숲사랑 홍보관이 있어요. 네. 산불과 관련된 전시관인데 와, 여기는 숲의 사계절. 소리도 난다. 숲 가꾸기 효과. 아, 되게 낭만적이다. 강원도에 낭만이 있는 것 같다. 아, 낙산사 화재 장면인가 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놨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삶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봤거든요. 칼뿌리처럼 생긴 그걸로 일단은 잔불 제거를 위해서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 이제 결국 불이죠. 방화를 저질러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방화가 범행 도구로까지 진화한 불을 질러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방화로 살인을 저지른 방화살인이에요.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네. 보통 2, 3,000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누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네.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 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네.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네네.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 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거기 들어.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요.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에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에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방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자기 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 최근에도 언제였죠? 2019년인가?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평온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또 방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울산에 봉대산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94년부터 2011년에 잡혔거든요. 울산에서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났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벌써 5번째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주의보 속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 임야 3만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그거 분석할 때도 지리적 프로파일링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그 압축했었어요. 지역을 압축했는데 저는 약간 이분이 무서웠던 게 일부러 산림조사원이라는 분들과 친해져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듣고 계속 이랬다. 더 악랄한 거네요. 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그것도.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의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이 25명이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잘못하고는 채어나시기 말이에요. 그거만 안 채어나시면 말이에요. 피나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인명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당시 호텔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요. 110명 정도가 목숨을 구하고 163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사고예요. 그리고 이 대형가옥 호텔이 당시 한국에는 매우 드문 고층 건물이라는 점이 이제 진화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층부와 고층부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건물이 21층인데 당시에 좀 저층 빌딩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7층에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연기 냄새를 맡고 7층에 있었던 객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다 대피시켜서 50명이나 구조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층부에 계셨던 분들은 낮은 빌딩의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숨을 건졌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출동한 사다리차가 한 7층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높이예요. 32m 고가 사다리 차량이었고 당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만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짧은 사다리차를 가진 소방차가 2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 사실 7층 이상의 그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중에 38명이 추락사합니다. 추락. 예. 뭐 유독가스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1,900명 가까이 동원이 돼요. 소방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심지어 현장에 헬기도 오거든요. 육군, 공군 헬기도 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헬기가 오는데 헬기가 와도 이 헬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라 그러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헬기가 건물 위에 있더라도 어디 착륙할 수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건물 옆에서 헬리콥터가 라이플 총에 의해서 밧줄을 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워낙 그 건물이 열을 받아서 아주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엉켜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근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는 그 헬기가 오더라도 거기 근처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헬기가 그 위에 와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비록 위에 뭐가 장치가 있거나 심지어 헬기가 뭔가 달고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려고 그 사직동에 보면 황학정이라고 있어요. 국궁하는 그런 궁사들을 막 불러서 팔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좀 위로 쏴보라고도 막 하는데 사실 로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활에 묶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활이. 왜냐하면 그 원래 화살은 화살 자체에 무게만을 지녀야 되는데 뒤에 끈을 매달 경우에는 그 줄 무게 때문에 제거리대로 가지는 못하죠. 그 소방차나 이런 것들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가 호텔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데 그 소방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신고 직후에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 진화를 하기에 동원되지만 사실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생중계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까 화재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낮 12시 반부터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송국이 다 와서 생중계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이제 6시간 동안이나 이 화재 현장을 TV로 보게 됐죠. 제가 뉴스 화면 중에서 실제로 거기 구조를 바라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걸 봤던 충격이 어렸을 때.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진일 건데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네. 매트리스로 탈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화염 속에서 뛰어내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라 가지고 해외에서도 어떤 사진 그 상을 보도사진상을 받은 사진인데 뭐 되게 씁쓸하죠. 그게 뭐 상을 받았다고 뭐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재난 상황이 모두가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게 그 세월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뭐 할 수는 없는데 이때 아마 그 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 71년도에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550만 명이 되고 또 이런 고층 대형 빌딩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특히 화재의 위험 대비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안전 의식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 대책들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임은 분명해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소방 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어떤 자동 소화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런 특정한 대형 빌딩에는 이런 자동 소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좀 바뀌고요. 또 화재 진압 시에 헬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우리 소방 장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는데 뭐 영국이나 서독 그리고 일본의 어떤 첨단 그 소방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방 정책도 좀 실질화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사각지대라고 뽑혔던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 사실 밀폐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또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명피해 위험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도 11월 9일에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있어요. 9.1 고시원 화재라고 하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301호에서 전열기구 때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전열기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며 이불과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301호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계단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실 또 생사를 갈렸던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렸던 거예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창문이 있었던 공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창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창문이 있는 방이 32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이 2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7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종로 인근에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고, 오전 5시경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장치들은 좀 작동을 했나요? 사실 2009년부터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 고시원은 2007년도에 이제 영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좀 취약한 어떤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서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거. 이렇게 낡은 노후된 건물에 안전 설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설치해주고 단식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고시원의 사업주도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도 승인이 됐는데 그 고시원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이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선뜻 나서기는 실제로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률이 사실 있어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그 법률을 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정말 많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2020년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입원 환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이제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예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막 짓는 거.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증축 이런 거에만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오래 있었던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화재 위험도 안전 위험 평가를 해서 최소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더 이상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나와주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이게 목숨을 희생하고 법을 바꾸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쓸 범잡에서도 여러 사건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사건은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장애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서. 네,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치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후배였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자고 그랬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니네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사망자만 192명이 나왔었고요. 세계 뭐 3대 지하철 사고라고 알려질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투입한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질서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상황실에서 알게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전기가 끊겨요.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차 그래놓고 차 좀 반대로 놓고 다른 데로 더 올라가라고. 이거 반 내려야 돼. 반 내려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0호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여기 체험력이 실제 생각보다 진짜 같이 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무섭네요, 벌써. 자, 탈출하세요. 이게 되게 무섭네요. 자세를 낮추고 제 목소리를 따라 경민의 유도등과 바닥의 부산과 발표를 방향으로 침착하게 나오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야, 이거 그냥 알고 나와도 힘드네. 실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더 힘들어요? 아휴,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 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여관에서 신병을 비관한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시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원하면은 그러고 나서 복원이 안 된 걸 보고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사건 이후에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섬찟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지하철이란 단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트라우마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철도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그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사망하신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막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 생긴 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시청역이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하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됐죠. 사건이 나고야 사실 만약에 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사실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참사가 나는 걸 너무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1942년 미국에서 또 있었던 큰 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나오면서 회전문에 몇 사람 안 지나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갇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회전문에는 양쪽에 미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딱딱 안내를 해줘서 탈출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커져요. 스크린 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스크린 도어도 열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안에서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밀면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그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 화재라는 것이. 대구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서도 이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화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은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글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저는 지금 화재가 나도 안전장치나 뭐 이게 설명 다 돼 있어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뭐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 테마파크. 네, 왜냐하면 저도 건석으로만 맨날 보고 학교 때 교련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딴 데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TV에서 심폐소생 나오면 저렇게 몇 번 하고 호흡 불어넣으면 그때서야 배웠고 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수영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구해야 되니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는 거랑 한 번 한 거랑은 또 다르죠. 네. 사실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 판단을 내릴 사람들은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가 얼마나 연기가 차 있고 얼마나 지금 불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 일단 뭐 열차를 출발시켜봐. 뭐 잘 안 된다고 어떡하죠? 뭐 이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 그럼 거기다가 또 위에 물어봐요. 그렇죠. 뭐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쏘아라고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도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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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은 또 위에 물어보고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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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상은 선조치 후보고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보고 후조치가 되면 이건 이미 늦죠. 타이밍이 늦죠. 빨리 현장에 권한을 줘야 돼요.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통제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그 통제권을 넘기고 일선 책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자.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시달리는 거잖아요. 괴롭게. 계속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관료 체제에서는 항상 책임이 그냥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달리다 보면은 처벌 안 받더라도 거기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 불감증, 뭐 구조적 문제, 뭐 우리 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확실한 권한을 주고 그렇죠.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그건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꾸 위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시스템과 매뉴얼이 확실하게 좀 딱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뇌리에도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원래는 그 일이었을 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해서. 익산역이구나. 일대가 난리가 난 거구나. 일대가. 그렇지. 보면 전부 다 잘못됐더라고, 그지? 잔혹하다. 처참하다, 처참해. 1977년도에 윤종신 씨나 뭐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기억나요, 지금도. 그렇죠. 네. 이리역 그 폭발 사고가 있었죠.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리역 화양열차 폭발 사고.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있던 한국 열차가 폭발한 것이다. (77년도 11월 9일) 날 화양유를 실은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22톤, 거기 5톤. 근데 암모니아는 아까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뇌관이 1톤. 그게 그냥 기차로 이동이 됐군요. 네, 폭발물을 싣고 인천역에서 출발을 했죠. 광주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여기 이리역에서 이제 폭발했던 사고인데 당시 폭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폭발이 난 곳에서 큰 구덩이가 파였는데 그 구덩이가 깊이가 15m, 옆으로 이 직경이 40m. 사진이 기억나요.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 일면에 이만한 사진이 실렸는데 막 거대한 구덩이가 있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치 분화구 같은. 그렇죠, 분화구 같은. 그런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무슨 시골의 조그만 간이역도 아니고 도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보통 여기면은 중앙에 있잖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리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그 민가에 10톤짜리 기관차 본체가 날아가서 집을 파괴했어요. 그 인근 지역 4km까지 열차의 파편들이 날아갔었고 얼마나 컸으면은 화재와 폭발력이 4km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와. 인근 군에서 그 진동이 느껴졌대요. 땅에서 정전이 되고 시내가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보 사이렌이 울렸죠. 큰 폭발음이 들리고 당연히 시민들은 전쟁인 줄 알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도 폭격 맞고 있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59명이 사망을 하고 185명이 중상을 입고 그리고 이재민이 7,800명. 이재민 수용소를 따로 건설할 정도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전에도 화약을 운송하는 열차는 많았는데 왜 이리역에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걸 좀 알아봤더니 30톤의 폭약을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게 원래 법적으로 뇌관은 따로 운반을 하게 돼.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뇌관 1톤까지도 같이 열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화약류 취급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됐는데 그 화약류에 대한 취급 지식이 없는 호송 직원 한 명만 그 30톤의 화약 물질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기관에서 시킨 일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화약이라는 회사에서 보낸 폭발물이었는데 원래 그 화약류 이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실은 열차는 집행을 하게 돼 있대요. 중간에 역에 정차를 하지 않게. 왜냐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됐는데 이리역에 정차를 했던 거죠. 관행적으로 역마다 급행료라는 게 있었대요. 급행료? 급행료. 철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오면 그냥 통과 안 시키고 잡아놓는 거예요. 급행료, 돈을 줄 때까지. 돈이 만족스러우면 보내고 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열차를 출발 못 시키게 하고 그런 게 만연돼 있었던 만연돼 시대였던 있었죠. 거죠. 쉽게 말하면 뇌물 달라는 거예요. 통과 딜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송 직원 신모 씨 이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가서 왜 빨리 안 보내주냐. 금방 보내줬으면 되는데 하루를 여기다 잡아둔 거예요. 계속 이제 옥신각신 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거의 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걸 누가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허술하게 믿기지 않게 해도 그때는 그냥 일반 호송 직원이 이 신모 씨가 열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밖에 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정체적 난국이네요.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왔죠. 자야 되니까 자기는. 그 화약이랑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약이랑 같이 자게 된 거예요. 너무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초를 켜요. 화약 상자 위에다 놓고 깨서 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당장 화약으로 옮겨 붙진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다른 물건들에 불이 붙었는데 혼자서 이제 이걸 끌려고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고. 근데 그 열차의 안전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검수원들이 7분이 불을 끄려고 봤더니 다이너마이트가 꽉 차 있는 바로 그 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으로 자갈이며 모래를 이제 불 붙은 화약 하나에다 막 던지면서 막 하는데 그게 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희생 정신이 계속 이제 그 진화 작업을 하던 중에 결국 화약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불과 연기 그리고 철로들이 다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석준 씨라는 분이
이 철도 직원이셨는데 이분이 폭발과 함께 몸이 날아가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이제 사방에 폭발물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됐죠. 600명을 실은 열차가 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철로가 다 파괴됐네. 네. 근데 지금 뭐 통신 장비고 제대로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쪽으로 철로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 오는 열차를 향해서 뛰어서 만나려고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1km를 뛰었대요. 뛰어갔더니 저쪽에서 그 열차가 오는 거예요. 특급 열차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웃옷을 벗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열차 가까스로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의인으로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이죠. 호송 직원 신모 씨는 달아난 분. 네, 징역 10년을 받았고요. 이 급행료를 요구했던 직원은 징역 1년. 가벼운 처벌을 받았죠. 그 화약의 담당인 곳은 한국화약이라는 큰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은 처벌이 어떻게 됐나요? 신모 씨만 10년형. 한국화약은 아무런 민간한테도 그렇지만 국가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잖아요. 그 90억을 보상을 했다 그래요. 90억 보상. 예. 근데 이제 뭐 배상과 보상이 되게 다르다고 하는데 배상이냐 보상이냐 정말 첨예해요. 배상은 위법할 때 책임을 지고 주는 게 배상이고요. 보상이라는 거는 위법하지 않아요. 적법한데 그냥 주는 돈. 위로라든가. 이건 굉장히 다른.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 90억을 보상했다는 거는 기업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줄 필요가 없는 도의적으로 준 거죠. 내가 도의적으로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같으면은 이게 양형이 더 세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뭐 훨씬 셌겠죠. 그렇죠. 그 시절에는 참 근데 온데 그 급행료가 만연했던 시절.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게 다 모든 관공서 업무에서 만연했었어요. 사회가 부패하면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군인이 나타나고 군인이 총 들고 지나가고 이런 장면들을 흔하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전보다는 군대 관련 뭐 화약 이런 게 가면 무심하게 바라보던 때의 시대에 그때만 해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동네마다 기억나시죠? 왜 어렸을 때 도시가스 하는 집들이 동네 하나씩 가스 있었잖아요. 가게가 있었어요. 쇠로 된 그렇죠. 맞아요. 빙그르르 굴려가지고 차에 싣고. 이 사고로 이제 화약류, 가스, 생활 주변 위험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그 위험 폭발물 취급업소는 주택가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다 시켰다. 동네에 있었는데 원칙들을 잘 안 지켜서 사실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